네, 시작하실까요? 예,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뵙고 또 뵙고, 그 다음에 지금 랜선, 지금 줌, 하여튼 네이버로 보시고 계시는 다른 선생님들도 다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지금 코로나 사회적 거리 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저희들이 좀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하여튼 건강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2강째인데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를 조금 좀, 기억, 상기, 더듬어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르트르의 이제 어떤, 철학을 이렇게 관통하는, 지배하는 하나의 명제가 있다면, 그건 이제 인간 이해. 그러니까 나는 인간을 이해하려고 하는 정열을 가졌다라고 하는 게 이제 가장 커다란 목표인데, 그런 인간 이해에서 이제 저희들이 좀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사르트르가 경험했던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차 대전, 2차 대전, 특히 이런 것들인데요. 그죠? 그래서 인간에게 어쩌면 가장 동물적인, 그러니까 비인간적이고 잔인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인간도 인간 이해에 우리가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르트르의 어떤 생각은 왜 근본적으로 인간이 어떻게 생겨 먹었길래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타인과의 어떤 그런 만남 속에서 그런 식으로 어떤 600만 이상의 자기 동료를 죽이고도 정말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런 어떤 존재가 되어버렸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집중적인 어떤 성찰, 이게 필요했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제 존재와 무라고 하는 이제 그 책을 통해서 타자 또는 타인의 개념을 말씀 진도 선생님이 해주신 대로 나 또는 자아, 자기라고 하는 그런 이제 어떤 전통적인 서구 철학에 가두지 않고 정말 구체적인 타자, 그러니까 피와 살과 정말 그죠, 그러니까 나와 똑같은 그런 타자에 대한 어떤 그런 관심을 갖다가 표명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렇다면 나와 타자 사이의 어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타자 이제 어떤 문제를 제기하면서 첫 번째로는 이제 타자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어떤 존재 증명의 문제. 그래서 시선을 통해서 타자는 나를 바라보는 자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정의를 내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그 과정은 복잡해요.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제 약간 문학 전공을 하면서 이제 철학적으로 자꾸 이제 발을 좀 딛게 된 어떤 근본적인 계기였는데, 시선 개념, 이렇게 타자 개념을 보다가 자꾸 이제 사르트르가 쓴 책을 봤더니, 온통 그냥 철학 투성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3H에서 이제, 그러니까 고대 철학은 잘 모르겠고, 하여튼 당장 급한 게 후서라고 하이데거하고 헬겔이었는데, 그것만 하더라도 벅차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책들을 좀 보고 이제 하다 보니까 독학이잖아요, 독학. 그러니까 그때는 철학 아카데미도 없었고, 또 지금처럼 인문 아카데미 이런 것도 없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혼자 읽어가면서 물어가면서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어찌 보게 되면 이제 저의 어떤 철학적인 어떤 바탕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좀 일천하죠. 그러니까 어떤 정규적인 어떤 그런 과정을 밟지 못했으니까. 이제 그런 어떤, 그래서 여하튼 그런 어떤 이제 독일의 어떤 철학자들에 대한 어떤 이론을 검토하는 끝에 그들의 어떤 이론 중에 이제 어떤 약간 좀 부족했던 점, 맹점, 약간 좀 빠졌던 부분, 누락된 부분, 이런 것들이 아마 타자론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 존재와 무에서 이제 사르트르가 타자에 대해서 이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자와 나 사이의 어떤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사르트르가 이제 나와 타자 사이의 어떤 그런 평화적인 관계를 전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 이해에서, 그러니까 나의 어떤 투쟁, 싸움, 그러니까 전쟁의 주체겠죠. 그러니까 광기의 주체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주체로서의 어떤 인간 타자를 염두에 두다 보니까 나와 타자 사이의 관계를 오히려 평화스러운 어떤 그런 관계보다는
갈등의 관계라고 하는 쪽에 초점을 둘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래서 그 시선이라고 하는 것이 힘이다. 그래서 그 끝에 와닿는 모든 것을 다 객체화시켜버리는 힘. 그래서 사르트 전체의 어떤 사유체계에서 나도 그렇고 타자도 그렇고 인간이란 다 주체이고 자유이고 초월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전제 조건과 한 뭐 영역 공간 한 세계에 주체가 둘이 있는 건 곤란하다. 그래서 그 나와 타자가 만나게 되면 시선을 통해서 상대방을 갖다가 이제 객체로 붙잡으려고 하는 어떤 투쟁의 관계로 바뀐다라고 하는,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런 어떤 사르트르의 생각이 집약되어 있는 게 타자는 곧 나의 지옥이다라고 하는 그 한 문장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그래서 사르트르 하게 되면 이제 저희들이 머릿속에 그 이제 떠오르는 문장이 몇 개 있는데 요새 그런 책들이 유행이던데 저도 그 책을 한번 써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철학자의 어떤 작가의 표현, 그죠? 아주 멋진 표현을 한 뭐 7, 8개, 뭐 5개 이렇게 가지고 그걸 풀어 쓰는 조그만 책들이 유행이에요, 요새. 그래서 저도 지금 그 출판사하고 한번 컨택을 해서 한번 책을 한번 쓰려고 하는데 만약에 제가 그런 작업을 한다고 그러면 아마도 들어갈 수 있는 문장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뭐 사르트르 하게 되면 뭐 인간은 자유롭지 않을 자유가 없다. 뭐 인간은 자유롭도록 선고를 받았다. 뭐 인간의 자유는 뭐 바닷가의 파도처럼 영원히 뭐 다시 시작된다. 뭐 그런 문장들이 유명한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어쩌면 타자는 나의 지옥이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말의 어떤 의미가 결국은 타자란 나를 그의 시선을 통해서 그 객체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물론 역으로 이제 나한테도 그게 적용되는 거니까. 이제 그게 이제 존재함 후에 어떤 그 이제 나 타자의 어떤 갈등의 구도의 어떤 이제 전반적인 어떤 전체적인 어떤 구도 뭐 전모가 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놓쳐서는 안 될 게 그 존재함후가 쓰여진 시기가 43년입니다. 1943년인데 그러니까 사르트르 전체 사유 체계에서 볼 때 그 사유를 우리가 보통 그 전기 후기로 나눠요. 기준은 뭐냐면 전기는 이제 존재함으로 대표되어지고 후기는 이제 그 변칙법적 이성 비판이라고 하는 책으로 대표되어지는데 지금 제가 이제 이 책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되게 무거웠어요, 그죠? 이 책인데 이 책은 이제 1960년에 출간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게 1권이고 그 다음에 2권이 1985년에 6호집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이거보다 좀 그 얇은데 두 권 합쳐가지고 한 1,400페이지 정도 돼요. 1,400페이지, 400페이지. 그래서 이거는 저 자랑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할 일을 한 건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이거 약간 여담인데요. 그러니까 국내 사르트르가 소개된 게 1948년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통해서 이제 수입된 거니까. 물론 사르트르 이름이 알려진 거는 조금 더 전입니다. 43년 이때부터인데 사르트르의 단편 벽이라고 하는 것이 번역되어서 이제 국내에 소개된 게 48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책들도 번역되어지고 그러는데 존재함으로는 이제 일찍 번역이 됐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사르트르 후기 사상을 대표하는 이 책이 번역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저희들의 어떤 연구자들의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당면 과제였죠.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특히 이제 그랬던 게 국내에서 까미하고 사르트르가 자꾸 비교가 되거든요. 근데 까미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김하영 선생님 노력 덕분에 그 책 수상에서 이제 전집이 다 번역됐어요. 20권으로. 그래 이제 네임밸류나 이런 걸 보게 되면 거의 비슷하고 또 사르트르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연구자로서 맨날 욕을 먹는 거야. 왜 당신들 학회도 오래됐고 그런데 왜 번역을 않고 그 독자들의 어떤 그런 이제 어떤 이 수고나 이런 것들을 좀 덜어주지 않느냐 그래서 되게 저희를 그 질책을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번역을 한번 하자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는 계획을 좀 많이 세웠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들이 이제 계획을 세우고 이제 실현
말씀을 뭐 수행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뭐 마음을 먹었던 게 그 사르트르의 그 연극 극작품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르트르가 탄생한 게 이제 1905년이니까 2005년을 즈음해가지고 100주년 뭐 탄생 기념으로 우리가 기념 사업을 한번 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래도 이제 조금 이제 부담이 적고 좀 빠른 시일 내에 그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연구자가 한 서너 명 됐으니까 그래서 힘을 합해가지고 좀 빠른 시일 내에 어떤 성과를 좀 낼 수 있는 작업이 극작품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연극 그 작품을 전문으로 출간하는 이제 출판사하고 컨택이 돼서 저희들이 이제 계획을 세우고 다 이제 정말 뭐 이렇게 요이동 출발선에 섰다가 못하게 됐어요. 이거 뭐냐? 첫 번째로는 판권이 비싸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이제 사르트르가 뭐 태물이야. 뭐 그 이후에 길상 같은 철학자들이 많으니까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출판사에서 왜 다물 해서 뭐해? 그 다음에 이제 연극 작품은 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프랑스에서는 이제 그 사르트르 저작권을 갖고 있는 출판사가 제일 빵빵한 출판사예요. 그러니까 사르트르가 1938년에 구토라는 이제 소설을 냈는데 그거 딱 보고 그 출판사에서 이제 죄송합니다. 일본말을 쓰게 되면 아도를 한 거야. 아도를. 네가 쓴 책은 앞으로 쓸 책은 다 우리가 내겠다 이거야. 그래 이제 전속 계약이 돼가지고 사르트르 책이 거의 다 이제 갤리마르에서 나왔어요. 그죠? 그런데 비싸 판권이. 그러니까 프랑스에서는 아직도 이제 그건 우리가 자랑할 만한 작가고 철학자인데 너희들한테 쉽게 줄 수 없어 이거예요. 그래 이제 나란히 첫 번째는 그거였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출판사들의 이제 어떤 약간의 어떤 꼬장인데 죄송해요 출판사 분들 죄송한데 한두 권 좀 인기가 있고 팔릴 만한 작품은 그냥 자기들이 번역 출판을 언제 할지도 모르는데 계약을 딱 해버리고 말아요. 그 지금 사르트르 구토나 그 다음에 말은 물론 민음사에서 했는데 구토 같은 경우는 전공자들이 번역을 못해요. 왜냐? 이미 다른 출판사에서 계약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극작품의 경우도 한두 작품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 이제 저희들은 사르트르 극작품이 12개 되는데 다 해야지만 의의가 있는데 한두 개 이가 빠져버리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못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아쉽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저희를 구해준 게 이거였어요. 편집법적 이성비판을 한번 번역을 하자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계기가 됐던 게 연구재단입니다. 그때 당시로는 이제 학술진흥재단인데 거기서 이제 마치 그 비하인드 스토리는 하여튼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이 책이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거의 이제 총대를 메고 계획서 다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해서 이제 번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저희들이 5명, 4명 이렇게 해서 이름을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번역은 저희 사르트르 연구회에서 이제 같이 번역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때 온라인상으로도 하고 오프라인상으로도 하고 그래가지고 한 2년, 3년 정도 걸쳐서 작업을 했고 번역해서 출간하기까지는 한 4, 5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그 나남 출판사에서 나온 건데 이게 지금 3권으로 나와 있습니다. 1권, 2권을 다 한 건데 책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서, 세계 철학계 기서 그러는데 그중에 한 권이어서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려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이제 사르트르가 이때 이 책을 쓸 때 죄송합니다. 워낙 술, 담배를 많이 해가지고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소련 방문하던 시기하고 겹쳐가지고 죽을 고비를 넘긴 거예요. 그냥 갑자기 쓰러져 버리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사르트르가 이게 약간 좀 시간과의 어떤 싸움 이런 걸 느낀 거예요. 내가 쓸 얘기는 많고 할 얘기는 많은데 죽어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쓸 당시에 그 각성제라고 그러나 저희들 요새 고3들 마시는 그 커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이제 각성제를 하루에 몇 개씩 먹고 거의 이제 미친 듯이 써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책을 쓰고 그런 상태에서 쓰고 한번 이제 다시 보고 그러니까 이렇게 교정을 봤으면 조금 좀 훨씬 더 짧게
좀 정서에서 책 분량도 좀 줄고 그랬을 텐데 그냥 뭐 쓰고 그냥 일필지 쓰고 그냥 그대로 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이 굉장히 거칠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이제 뭐 저희 이제 불어로 이제 뭐 후동당스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 막 말이 막 중언부언되고 그래가지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그때 번역을 할 때 영어 책, 뭐 영어 번역본하고 이제 일본어 번역본, 저 이것 때문에 일본어 배웠어요. 그때 이제 그 외대 연수원에서 일본어 배워가면서 막 같이 했었는데 일본어 번역본도 이제 1권밖에 안 나오고 2권 안 나오고 영어는 이제 2권까지 나와가지고 그래도 저희들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이제 저희들이 번역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원고를 다 취합해서 제가 이제 다 세팅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때 이제 저 머리 많이 빠졌잖아요. 그죠? 그때 머리가 더 빠졌어요.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이제 뭐 에피소드가 있는 그런 책인데 그래 이제 뭐 이 책이 뭐 팔리나요? 그죠? 누가 봐요? 뭐 거의 안 보는 책이니까. 근데 저희들이 이제 사르트르 연구 국내에 이제 아까 48년이라고 그랬는데 그 뒤로 이제 그 과정을 보게 되면 저희들이 연구자로서는 제가 한 3세대 정도고 해당돼요. 지금은 4세대까지 왔는데 그래서 뭐 사명감 아닌 사명감. 그러니까 선배님들이 이제 존지아무하고 뭐 구토나 뭐 자유길 이런 거 번역하셨으니까 저희들도 이제 나름대로 뭐 그런 이제 명맥을 이어가면서 그래도 좀 사르트르의 어떤 흔적을 좀 남겨야 되겠다 그래서 이걸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음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사르트르가 죽고 83년에 유고집으로 나온 책이 보독을 위한 노트인데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제가 지금 번역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의 버킷리스트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것은 번역하고 죽겠다. 그래서 지금 하여튼 뭐 그런 어떤 계획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정도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서평도 좋게 써주셨고 그런데 아무리 번역을 잘해도 지금 봐도 멍청이 된 부분도 많고 막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말로 되어 이제 일단 해놨으니까 이제 후학들이 이제 좀 보고 후배들이 좀 보고 좀 수정하면서 좀 질적으로 좀 나아졌으면 하는 게 바람이고요. 근데 이제 이 책을 보시게 되면 해설 부분이 있어요. 한 50페이지, 60페이지 정도 해설인데 그걸 이제 제가 썼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안 팔리고 그 해설만 좀 막 복사해가지고 보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여튼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는 오늘 이제 사르트르가 이제 크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상이 전기 후기로 나누고 이제 구분되는데 후기 사상을 대표하는 책이 이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 저희들이 사르트르의 전기와 후기 사이에 어떤 연계성 사유의 어떤 단절성이 있느냐의 문제가 굉장히 첨예한 어떤 문제로 대립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제 알투셀의 어떤 그런 용어를 빌려와가지고 두 어떤 이제 전기 후기 사이에 사상 사이에 인식론적인 단절이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인데 어떤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은 없다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있다라는 쪽입니다. 특히 그러니까 존지아무에서도 이제 나와 타자 그것만을 고려를 해서 우리라고 하는 개념이 빠져 있거든요. 그 다음에 존재하면은 이제 집단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빠져 있어요. 그 다음에 역사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측면이 이제 빠져 있는 건데 후기에서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타자 사이가 갈등의 관계가 주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인데 후기 사상에서는 이제 사르트르는 이제 사유가 2차 대전과 더불어서 확대가 돼요. 2차 대전에 동원되었거든요. 39년에 동원되면서 사르트르가 이제 몇 가지 발견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제 이렇게 주목하지 못했던 부분을 주목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의 어떤 역사적, 사회적 존재로서의 어떤 자기 지위입니다. 그 전에는 나눠, 사회, 이런 관심 없고, 집단도 관심 없고, 역사도 관심 없고, 그냥 사르트르적인 표현을 하게 되면, 자기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거는 거절하고, 그 다음에 오로지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뭐죠 이제 영화, 미술, 특히 소설이죠. 소설을 쓰면서
그 부르주아 뭐 어떤 사회에 대한 어떤 그런 반기를 드는 거 이런 게 이제 주로 사르트르의 관심이었는데 2차 대전에 동원되는 과정에서 이제 자기 자신이 자기 뜻과는 다르게 동원된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어떤 위상이 어떤 고립되고 어떤 뭐 타자나 이렇게 그런 존재가 아니라 사회 전체, 집단, 국가 이런 어떤 뭐 공동체 속에 공동체 이론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자각하게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사르트르가 발견했다고 하는 게 계급투쟁입니다. 막스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 변형법적 그 이성 비판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국내에서는 이게 저기 뭐죠 그 금서였어요. 금서. 왜냐하면 이걸 누가 보고 뭐 판단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폭력을 이제 찬양하고 조장하는 책이다 그래가지고 금서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국내에서 이제 책을 구하기 어려워가지고 이제 물론 보긴 봤죠. 보긴 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프랑스 이제 뭐 하여튼 공부하러 가가지고 도착한 첫날 그 소르본 앞에 있는 서점을 가가지고 첫 번째로 산 책이 이 책이에요. 이거하고 죄송합니다. 막스의 자본론하고 그죠? 그때는 뭐 막스의 자본론은 이제 금서니까 뭐 볼 수가 없었고 그 외대 같은 경우는 이제 러시아 연구소 가면은 그게 있는데 거기 연구소는 이제 보통 연구소랑 틀리게 창문이 다 철책으로 돼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제 빨간 책이죠. 그래서 이 책은 바깥으로 유출이 되면 안 되는 책. 그래가지고 그 책을 빌려보려면 뭐죠 막 이제 막 학장님까지 사인을 받아서 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되게 좀 기억에 좀 이제 남는 그런 책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러니까 존재함과 이 책 사이에 어떤 연계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책에서도 사르트르가 그러니까 존재함에서 나와 개인 사이의 관계를 갈등으로 봤듯이 이 책에서도 역시 그 집단, 국가의 어떤 그 사이의 관계를 또 계급 사이의 관계를 역시 투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르트르의 생각은 뭐냐면 그 인간의 개인 대 개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집단 공동체 이론으로서의 개인도 그렇고 또 그가 이제 군집이죠. 그러니까 미룩하는 어떤 군집, 집단, 국가 그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결국은 뭐냐면 그 폭력이나 뭐 어떤 억압이랄지 이런 데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찌 보게 되면 그 우리 어떤 삶의 어떤 조건 자체가 그렇게 돼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생각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사르트르의 생각이 굉장히 비극적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거죠. 근데 저의 생각은 이제 뭐냐면 이게 이제 60년에 나왔고 그 이후에 또 이제 어떤 그 사르트르의 어떤 사유가 좀 더 진화했다 그럴까.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이 책이 이제 국내에서 금서가 될 정도로 폭력, 특히 이제 그 레이몽 아롱이라고 그 사르트르가 이제 그 뭐죠 이제 거의 뭐 깨목제의 친구처럼 굉장히 친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이 책을 보고 그 뭐죠 이제 폭력, 그러니까 이 책을 쓴 사르트르를 보고 폭력의 사도, 그러니까 폭력을 전파하려고 하는 사람이다라고 해서 아주 뭐 요새 말로 하게 되면 극강의 비판을 한 거죠, 그죠? 근데 그런 건데, 그러니까 제가 보기로는 뭐 이 책만 따로 이렇게 고립을 시켜서 보면 그런데 사르트르 전체 그 사유를 놓고 보게 되면 이것도 이제 그런 어떤 과정의 일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의 생각은 뭐냐면 사르트르가 이제 기존의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이게 만약에 악이라고 그런다 그러면 이걸 이제 극복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 뭐 치유책을 찾아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폭력을 통한 폭력의 제한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막스도 뭐 보통 폭력을 뭐 역사의 산파라고 하는 것처럼 뭐 그런 식이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사르트르의 어떤 사유와 많이 비교가 되는데 그 호네 쥐라르라고 그 아주 유명한 폭력 그 철학자가 있어요, 그죠? 뭐 국내에서 뭐 책이 상당히 많이 번역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쥐라르가 쓴 폭력과 성스러움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거기서도 뭐냐면 폭력을 통해서 폭력을 이제 치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폭력 자체에 이미 성스러움, 어떤 우리가 사크한 거죠. 그러니까 성스러움 자체가 폭력이다. 그러니까 폭력의 이면 또는 성스러움의 이면, 그러니까 성스러움의 이면이 폭력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책인데 그런 의미에서 사르트르 같은 경우에도 폭력에 이제 해방적이고 치유적인 어떤 그런 기능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 그런 경우 뭐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우리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그 우리가 민주화를 이제 이룩하는 그런 과정에서 너무나 이제 많은 그런 억압들이 있었는데 그런 뭐 국가적 폭력에 뭐 좀 뭐 수동적으로 대항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뭐 이제 뭐 우리가 뭐 했던 어떤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어찌 보게 되면 폭력이 폭력을 제압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아주 유력한 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증명이 됩니다. 역사로 볼 때. 다만 그게 너무나 그 어떤 피해가 커요. 그러니까 뭐 많은 사람과 물적 피해가 있으니까 그래서 사르트르는 최소한 이 책을 쓸 때까지는 그런 어떤 입장이 더 강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다음 시간에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르트르의 어떤 사유 체계 전체를 보게 되면 그것과 그런 어떤 방식과 비폭력적이고 평화스러운 어떤 그런 방법.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그 뭐죠 이제 그 도덕을 위한 노트에서 그 이제 그 사르트르가 주되는 어떤 개념으로 그 정리하고 이제 제시하고 있는 건데 그게 이제 증여랄지 그다음에 뭐 이제 호소랄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부, 그러니까 그 주는 거거든요. 도네이션. 그다음에 이제 그 호소, 그러니까 우리가 콜이라고 하는데 그 앞벨인데 그래서 그런 어떤 개념들인데 그래서 이런 개념들은 존재한 것이 나올 때는 다 부정적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도덕을 위한 노트에서는 긍정적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그런 것과 이제 문학 작품 뭐 이런 것들과 밀접하게 이제 그 연관이 돼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저는 주목하면서 그 사르트르가 폭력을 이제 제압하는 어떤 그런 대안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한편으로는 순수 폭력, 그러니까 대안 폭력이죠. 이걸 제시한 반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비폭력적인 방식 또는 비평화적인 방식을 그러니까 평화적인 방식을 그 제안했고 이 둘 사이에 때로는 경쟁적이고 때로는 그 뭐죠 이제 뭐 좀 기량하는 그런 측면도 없잖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호 보완적인 그런 입장이 있었고 궁극적으로는 그 사르트르에게서 사르트르가 결국은 그러니까 순수 대항 폭력, 그러니까 폭력을 통해서 폭력을 제압하는 그런 방식보다는 나중에 가게 되면 언어죠, 언어. 그러니까 그 문학, 글쓰기를 통해서 폭력을 견제하고 뭐죠 이제 뭐 치유하려고 하던 그런 어떤 쪽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저의 어떤 생각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사르트르 연구자들의 어떤 대다수의 생각일 수 있을지 뭐 이거는 조금 좀 그런데 저는 종합적으로 볼 때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뭐 이런 어떤 이제 저의 생각을 뒷받침하는 게 이제 지금 그 세계 사르트르 연구회에서 좀 많이 좀 열심히 활동하는 친구들의 생각입니다. 젊은 친구들의 뭐 일본 친구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뭐 벨기에나 뭐 프랑스 쪽에 이제 선생님도 그렇고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어떤 뭐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변제법적 이성 비판에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나눠의 갈등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를 형성하는데 폭력적인 방식으로 형성되는 우리가 문제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걸 보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뭐 문학 작품, 뭐 우리가 참여 문학 뭐 그런데 글쓰기라고 하는 그 문학이라고 하는 어찌 보게 되면 의사소통의 하나의 수단인데, 그죠? 그래서 그런 비폭력적 또는 평화적인 어떤 그런 수단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우리의 어떤 형성 가능성 이걸 갖다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오늘 좀 이제 그 이야기의 또 하나의 중심이 서약입니다. 서약, 맹세, 선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자주로 이제 하는 얘기인데 제가 서양 문화를 이제 읽는 코드가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서약이에요, 맹세. 그 다음에 성스러움 이런 건데 어찌 보게 되면 뭐 서약, 뭐 맹세, 선서 그러면 너무 일상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다지 우리들한테 아주 중요한 어떤 그런 어떤 개념으로 이렇게 와 닿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 어떤 한 시인의 표현에 따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의 뭐 10,000번 이상의 서약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죠? 뭐 담배 끊어야지. 뭐 집에서 뭐 주상한테 잘할게. 뭐 아들, 뭐 딸들한테 잘할게. 뭐 그냥 작심삼일이죠. 그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선서나 맹세를 하게 되면 이걸 위반했을 때 뭔가 처벌이 어떤 가능해야 되는데 내가 혼자 뭐 맹세하고 집사하기 직구들한테 맹세하는 거는 내가 위반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기재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약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르트르가 이 이제 그 뭐죠, 그 우리, 그러니까 폭력을 통해서 형성된 우리를 이게 이제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존속하고 그 유지해 나가야 되는데, 그 유지해 나가는 어떤 그런 방식 중에 하나로, 그죠? 그러니까 서약을 들고 있는데, 오늘 이제 그 서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죠? 저의 생각으로는 지금 이제 우리가 뭐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스크 쓰고, 그 다음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마스크를 쓰는 거, 그 다음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거, 이게 다 서약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이 서약의 가장 중요한 게 생명이잖아요. 그죠? 목숨인데, 너로 인해서 내 목숨이 뭐죠? 사라질 수 있어. 그것처럼 나한테 제일 무서운 게 없잖아요. 그죠? 겁나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너 나 할 것 없이 마스크를 써야 돼. 우리가 뭐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 아니면 뭐 공공장소에 갈 때 마스크를 써야 돼. 쓰지 않으면 법으로 뭐 처벌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다 서약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게 되면 이제 거기서 우리가 이제 발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강제력이거든요. 권력. 그러니까 권력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느냐라고 하는 건데, 사르트르는 권력, 강제력의 어떤 기원을, 그러니까 서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자기 자유의 포기거든요. 자기 자유를 일단 그 집단을 위해서 담보를 하는 건데,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의 어떤 형성 과정에서도 폭력이 개입된다는 얘기와, 그 다음에 우리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형성됐을 때 그것이 존속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게 뭐냐 그래서 사르트르가 두고 있는 것이 이제 서약인데, 서약은 뭐냐면 또 폭력입니다. 그러니까 서약의 성질이 뭐냐면 작은 폭력으로 큰 폭력을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이제 예로 들게 되면 뭐냐면 마스크를 쓰는 행위는 그렇게 뭐 사소한 거잖아요. 그죠? 또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을 우리가 처벌하는 경우면 그렇게 큰 적은 아닌데, 이 작은 폭력이 우리 사회에 뭐죠? 뭐 코로나가 만연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목숨을 잃는 뭐 그런 어떤 상태를 미연에 방지하는 거죠. 그죠? 서약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서약은 방어적인 폭력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하고 이 문제가 이제 1950년대, 60년대, 특히 50년대죠. 그 프랑스 인텔리겐차, 그러니까 지식인들 사이를 뜨겁게 달궜던 논쟁의 핵심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사르트르와 까미의 논쟁, 그 다음에 사르트르와 아롱의 논쟁, 그 다음에 멜로퐁티와 까미, 그 다음에 특히 사르트르와 이제 까미가 멜로퐁티가 갈라지는데, 친했다 갈라지게 되는데, 이들이 이제 갈라지면서 이제 핵심적인 어떤 그런 어떤 모티브로 작용했던 게 뭐냐면 폭력의 문제예요. 어떤 폭력이냐면 진보적 폭력입니다. 그러니까 진보적 폭력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미래에 장차 우리가 유토피아를 건설하기 위해서 현재 저질러지는 작은 폭력을 우리가 용인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까미는 이걸 반대를 했어요. 때려 죽어도 못한다. 그래서 반항적 인간에서 보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경우, 그러니까 까미는 그러니까 막 100%다 반폭력주의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항적 인간을 쭉 보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정말 폭력이 심해가지고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폭력을 통해서 우리가 대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최소한 그게 한계와 절도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까미의 생각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한계와 절도를 이제 도대체 어떤 한계와 절도냐라고 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돼요. 근데 그냥 이제 그때 당시에 멜로퐁티도 그렇고 이제 누구죠? 사르트르도 그렇고 미래에 그렇게 좋은 어떤 유토피아 건설이라고 하는 것이 그 목적이죠. 목적이 정당하다면 현재 저질러지는 그 어떤 폭력적인 수단, 작은 수단이죠. 이거는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 갈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까미 같은 경우는 뭐 미래가 없어요. 까미는. 그래서 그 까미가 이제 그렇게 이제 진보적 폭력에 반대했던 이유는 뭐냐면 어떻게 장담을 해요? 어떻게 장담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그 작은 폭력을 그 정당화 시켜가지고 수단을 정당화 시켜서 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뭐 죽였어. 근데 이게 이 죽음이 희생이 돼가지고 장차 10년 후에 5년 후에 우리가 원하는 유토피아가 건설돼? 그런 적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도 그렇고 러시아 혁명도 그렇고 다 봤더니 나중에는 다 뭐야? 공포 정치죠. 그 다음에 뭐 스탈린, 그 다음에 레닌 이렇게 끝났으니까. 그래서 장담을 못해 이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깨미 같은 경우는 뭐 그 현재만이 중요하고 현재가 절대고 미래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어떤 차원이고 그 다음에 이 사르트르 같은 경우는 이제 진보적 폭력 개념을 조금 좀 자기식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필요한 폭력과 그 뭐죠 그 필요하지 않은 폭력을 나눠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폭력이 다 불필요한 것은 아니다. 무용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폭력은 저기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유용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쪽이 있다고 하죠. 그러다가 이제 뽕띠, 뭐 엘로뽕띠 그 다음에 뭐 사르트르 이쪽으로 가다가 깨미는 이제 그때 반항적 인간을 내고 이제 그 상당히 좀 이제 뭐 힘들었었죠. 하여튼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전쟁을 계기로 해가지고 그 사르트르와 멜로뽕띠가 갈라지게 돼요. 뭐냐? 뽕띠는 소련을 우리가 믿었던 거, 그러니까 자기들이죠. 그러니까 1950년대 초반에 그러니까 냉전 시대가 시작되는 과정에서 그 소련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걸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소련에 대한 정보가 없었죠. 우리가 뭐 철의 장막 뭐 이러니까 그래서 가려져가지고 극히 한정된 우리가 정보만을 가지고 걔네들이 정보만을 가지고 소련의 어떤 이제 그 어떤 상태를 갖다가 이제 그 판단했었는데 그 뒤로 이제 뭐 탈출했던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소련이란 이런 나라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솔제니친 뭐 해서 이제 뭐 그런 거죠. 그래서 뭐 굴락을 할지 이런 것이 정체가 밝혀지고 그래가지고 멜로뽕트는 이제 그런 어떤 소련의 이제 어떤 음흉한 어떤 그런 정체성을 알게 된 게 한국전쟁입니다. 그래서 한국전쟁을 계기로 해가지고, 멜로뽕티는 이제 소련 돌아서요. 그래, 이제 그때 이제 사르트르 혼자 친소련 바깥 돼가지고 혼자 막 떠들다가, 뭐죠? 68년이죠. 체코 사태, 뭐 그 전에 이제 뭐 헝가리 사태 이때 56년에 헝가리 사태 때부터 돌아서가지고 68년, 63년, 68년 이때 체코, 프라하 사태 이런 사태를 이제 겪으면서 완전히 이제 소련한테 등을 돌리게 된다. 그런 어떤 과정이에요. 그래서 폭력의 문제가 한편으로는 뭐죠 어떤 융화 집단의 어떤 존속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들의 어떤 특히 사르트르에 있어서의 어떤 공동체의 어떤 그 논리, 그 다음에 당시의 어떤 50년대 냉전 시작될 무렵에 어떤 그 프랑스 인텔리겐차 지식인들의 어떤 그런 어떤 역학관계를 알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어떤 개념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제가 핵심되는 대목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 이제 제가 그 주제로 가져온 게 붉은 악마입니다. 이거는 우리들한테 익숙하니까. 그래서 2002년도에 우리가 정말 뭐 저도 그렇고 뭐 거의 이제 뭐 다 선생님 그때 미국에 계셨나? 네. 뭐 선생님 미국에 있었으니까 더 이제 오늘 뭐 좋습니다.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우리가 정말 하나가 돼가지고 정말 퓨전 상태, 그 융화 어떤 그런 집단의 상태를 경험했는데 저는 이제 이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평화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 붉은 집단이라고 하는 또 그때 이제 우리가 그 축구 뭐 응원을 하면서 하나가 됐던 그 하나의 어떤 기저에 놓여 있는 것이 폭력이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또 맹세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과 한번 비교를 해가면서 지금 전체 우리 그 인문 아카데미 독서 뭐 아카데미 주제인 관계 인문학에서 나눠 갈등해서 이제 우리로 넘어가고 우리가 형성되고 존속되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의 그러니까 사르트르식의 어떤 폭력적인 어떤 방식이죠. 그다음에 그렇게 오늘 그 테마가 그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오시게 되면 그 진열철 융화 집단인데 그다음 미래 인간학 소설인데 진열체하고 융화 집단의 개념은 사실 사르트르가 이제 우리 인간들이 나눠서 어떤 이제 군집이나 집단을 형성하는데 자기 자신이 이제 이 집단 군집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이쪽에 이제 그 어떤 그러니까 단계별로 이름을 이제 붙인 겁니다. 진열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사르트르 사유를 보게 되면 특히 그러니까 전체 사유를 보게 되면 어떤 식이냐면 존재하무에서는 점과 점이에요. 그러니까 선분이죠.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점과 너 타인이라고 하는 타자라고 하는 점이 있어서 이 선분의 관계만을 다룬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저희 생각이 아니라 그 국내에서 이제 뭐 철학적으로 미국에서 학위를 하신 그 선생님 이제 제시한 건데, 그러니까 선분이고, 그 다음에 나, 너, 뭐 그 해서 우리가 형성되어지고, 이게 이제 하나의 면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면이 형성돼서 어떤 그 육면체, 그죠? 도형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 직각이든 저기든 간에 육면체가 형성되고, 그 육면체에 시간이라고 하는 변수가 들어가 가지고 그 좀 역동적인 상태, 그죠? 그러니까 그 상태, 그러니까 선에서 면이 형성되어지고 그 면이 형성돼서 정육면체 같은 어떤 입방체가 형성되고, 이게 시간이라고 하는 변수 속에서 역사라고 하는 변수겠죠. 이게 움직이는 역동적인 과정, 이걸 제시한 게 바로 이 비접촉 이성 비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저는 이제 사르트르가 이제 철학자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생각하는 게 그거거든요. 뭐냐면 존재함에서는 이제 그런 선분적인 상태에서 나 너가 만나가지고 어떻게 갈등이 발생하지, 투쟁이 발생하지라고 하는 그 지점을 끝까지 파고든 거죠. 그러니까 가장 원초적인 지점까지 파고든 거예요. 저 내려가가지고 나와 너는 근본적으로 시선, 뭐 주체, 뭐 이런 것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갈등일 수밖에 없어라고 하는 건데, 이 책에서도 나, 너, 우리죠. 우리라고 하는 것이 형성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어떤 이유 때문에 갈등이 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공동체겠죠. 그 집단이라고 하는 것이 왜 갈등일 수밖에 없어라고 하는 것을 거기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이제 그 과정에서 그 중요한 어떤 개념으로 제시하는 게 희소성의 개념과 그 복수의 다수의 인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너무너무 이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들의 어떤 삶의 조건을 보게 되면 당연히 희소성이죠. 뭐 자원의 희소성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의 희소성일 수도 있고 자원의 희소성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 공기 같은 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되는데, 선생님들 옛날에 대한민국에서 우리나라에서 물, 공기 사 먹지 않았잖아요. 그죠? 저 갈 때 뭐 미군 부대, 그때는 미군 부대에서만 물을 사 먹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때 우리나라 물 깨끗하니까 막 마셨잖아요. 그죠? 지금 어떻습니까? 물이 이 경제제가 되면 자연재해서, 그죠? 그 다음에 지금 같은 상태가 조금만 더 지속되게 되면 공기가 제가 보기에는 경제제가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희소해지는 거죠. 맑은 공기. 그러니까 맑은 공기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장땡인 거라. 그죠? 희소. 그러니까 그건 이제 자원이 희소해지는데, 사람은 많으니까, 그죠? 앞으로 물론 이제 산화 해서 인구 조절이 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으니까 당연히 경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르트르 생각은 뭐냐면, 근본적으로 우리들 삶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희소성과 다수의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갈등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깔려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게 이 두꺼운 책을 쓰면서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만 하고 있으면 사실 이거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너무 평면적이고 1차원적인 얘기인데, 그러면 이제 거기로부터 어떻게 사람들이 집단을 이루고, 그 다음에 그렇게 집단을 이룬 사람들이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어떤 갈등 상태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런 갈등 상태를 어떻게 극복하고, 또 이런 어떤 그런 인간들이 형성하는 어떤 그런 집단 군집들이 형성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르트르가 들고 있는 개념이 바로 계열체, 셀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시리얼, 셀인데 계열체, 집열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상태에서 하나가 된 상태, 융합 상태가 된 거를 우리가 융합 집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사르트르가 집단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형성하는 어떤 주체들인데, 그러니까 그런 주체 중에서 이제 어떤 특징적인 거를 하나는 집열체로 뽑고 하나는 융합 집단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사르트르가 생각할 때 우리 인간들이 형성하는 역사의 어떤 법칙, 역사의 어떤 기저를 갖다 관통하고 있는 어떤 법칙.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르트르 용어로 역사의 가지성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건데, 가지성을 특징 지어주는 것이 뭐냐면, 인간들의 어떤 역사란, 그죠? 그러니까
그 집열체에서 그 융화집단으로 갔다가 다시 융화집단에서 집열체로 돌아오는 왕복의 과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왕복의 과정이라고. 이거는 이제 이 변주법적 이성 비판의 어떤 책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왕복의 과정에서 각 단계마다 다 폭력이 개입되다는 것이 사르트르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고 집열체에서 융화집단으로 가고 또 융화집단에서 집열체로 오는 그런 과정 전체에서 인간이 차지하고 있는 어떤 그런 위상, 위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조망하는 그 사르트르가 계획했던 학문 전체를 갖다가 거기 지금 2번에 1번 거기에서 제가 역사적 구조적 인간학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로는 22페이지인데 두 번째 줄에서 그다음 종합적 인간학이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쭉 내려오셔가지고 2번 집열체 바로 위에 그 칸트의 표현을 좀 패러디한 거죠, 그죠? 그래서 미래 모든 인간학의 프롤레고메나, 그러니까 소설이라는 의미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 집열체는 어떤 개념인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집열체를 보게 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르트르가 집열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예를 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버스를 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승객들의 예입니다. 그죠? 전철도 좋고 다 좋아요. 그죠? 저도 생각하실 때 버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희소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어떤 물체죠. 그러니까 가공된 물질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계일 수 있어요. 하나에.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만든 모든 것, 그러니까 제도도 그렇고 언어도 그렇고 모든 것은 뭐냐면 다 인간들이, 그러니까 사르트르 생각에 따르면 우리가 희소성을, 시간의 희소성, 공간의 희소성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인간은 단결하게 돼요. 사르트르 생각에 따르면. 근데 이게 우리를 희소성을 극복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단결하게 해줬던 이 어떤 이제 버스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이 또 우리를 갈라 놓고 어떤 폭력의 주체가 되게끔 한다는 것이 사르트르 생각입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버스를 보게 되면 이런 거예요. 버스는 이제 탈 수 있는 정원이 한정돼 있어요. 50명, 그죠? 그러니까 딱 이제 아침에 출근할 때 보게 되면 줄을 쓸 거 아닙니까? 버스가 하여튼 시간 맞춰서 오니까. 그러면 내가 한 51번째 왔어요. 그러면 첫 번째 버스를 못 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버스를 타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다 너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버스를 탄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입장에서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다 나야. 그죠?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다 자기예요. 나와 똑같은 사람이야.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버스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매게 될 때, 그러니까 우리들이 희소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어떤 것에 의해서 우리들의 관계가 매게 될 때, 나와 똑같은 어떤 자격을 가졌던 옆에 있는 사람이 나의 적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사르트르 생각에 따르면, 그 용어에 따르면 이타성을 가진 자기로 바뀌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게 하고 내 옆에 있는 이타성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나 사이의 관계는 뭐냐면 상호 교환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일찍 왔으면 49번째 자리에 쓸 수가 있어서 첫 번째 버스를 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상호 교환이 가능한 거라. 따라서 그 버스라고 하는 가공된 물질이라고 하는 것에 비춰보게 되면 너의 어떤 관계가 이타성으로 바뀌어버리고 상호 교환이 되어버리고 적이 되어버리고, 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다 너와 나가 다 인위적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남아도는 존재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르트르 전기사유에서 봤던, 그러니까 구토나 존재함에서 봤던 신의 어떤 부름, 창조가, 뭐죠? 그러니까 그걸 끊어버린 상태에서 우리 인간의 존재가 이기적인 존재야라고 했던 거는 다른 의미에서 남아도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이제 군식구죠. 그죠? 쓸모없는 인간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버스는 딱 왔을 때 50명까지가 딱 정원이고 51번째 제가 왔으면 저는 이기적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 급한 일이 있어서 버스를 타려고 하게 되면 당연히 물론 사소한 투쟁이지만 투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너 나의 관계가 같다 그러면 어떤
희소성을 극복할 때는 이게 강한 힘이 될 수가 있는데, 뭉쳐서 힘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가 희소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드는 어떤 것에 의해서 매개가 될 때, 이게 적대 관계로 바뀔 수 있다는, 이게 핵심 같아요, 제가 보기엔. 여기서 사르트르가 들고 있는 개념이, 제시하는 개념이, 거기 그 2번에 3번에 실천적 타성태라는 게 나옵니다. 실천적 타성태. 이 용어는 제가 보기에는 존재함에서 시선 개념만큼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이런 거예요, 선생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희소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때로는 혼자, 때로는 여럿이서 뭉쳐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잖아요. 버스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인데, 그러면 이것이, 그러니까 가공된 물질, 우리가 만들어낸 어떤 실천의 결과물이 우리들의 하여튼 우리들의 그 다음 실천, 그러니까 내일 모레 하여튼 미래의 어떤 실천에 도움이 돼야 돼.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러니까 단적인 저기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자가용관이 하여튼 자동차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빨리 가기 위한 거야. 그죠? 시간, 공간을 전략하기 위한 건데, 우리가 이제 뭐냐면 추석 때랄지 이때 보면은 고속도로 나가봤어요. 그러면 평상시 같으면 5시간이면 갈 건데, 목포까지, 광주까지, 부산까지 10시간 더 걸려요. 그건 지옥이죠. 그때 차들에 의해서 매개된 우리들의 관계는 뭐냐면 다 적대 관계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 식이라. 그러니까 사르트르 생각에 따르면 그러니까 그 실천적 타성태라고 하는 게 이제 저희 불어로 보게 되면 프라티코 이네르티예요. 프라티코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라틴어에서 나온 실천이란 말이 프락시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프락시 사건 막 그런 건데, 프락시스인데 프락시스의 형용사형입니다. 그러니까 프라티코. 다음에 타성태는 뭐냐면 불어로 이제 이네르시,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이게 움직이지 않은 고정된 무기력함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래서 이네르트에서 이제 이네르시의 형용사인데, 이게 뭐냐면 처음에 이것도 이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어. 이거를 갖다가 실천적 무기력 상태 이렇게 번역할까 그러다가 일본 아이들이 이걸 이미 실천적 타성태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막 고정돼 쓰이니까 이걸 바꿀 수가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실천적 타성태로 번역한 겁니다. 하여튼 이제 이 용어가 이제 갖고 있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만들어낸 어떤 것이, 그러니까 희소성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어떤 것이 우리들의 그 다음 실천에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반목적성을 보여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들의 그 다음 실천을 붙잡아가지고 더 불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르트르에 따르면 인간들이 만들어낸 거의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제도, 언어, 법칙, 구조, 또 저긴 들어가거든요. 다 그래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언어입니다. 선생님들. 그래서 이 모국어를 배울 때도 그렇고 외국어를 배울 때도 그래요. 뭐냐? 언어는 당연히 우리들이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어떤 편리한 어떤 그런 수단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게 되면 우리들의 어떤 그런 관계를 갖다가 더 좋게 만들고, 어찌 보게 되면 시간과 공간의 희소성을 갖다가 극복하기 위한 거예요. 그죠? 근데 외국어 같은 경우 영어를 배울 때 선생님 그러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I'm a boy 그래야 되는데 boy or I am 그래 봐. 그러면 당장 언어 규칙을 대면서 이건 틀렸어라고 제약을 걸어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칙도 그렇고,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거의 모든 것 실천의 결과물이죠. 이게 그러니까 항상 우리들의 그 다음 실천에 도움이 되거나 어떤 유용한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들의 어떤 실천의 발목을 잡는 이런 상태. 이게 바로 실천적 타성태가 되겠습니다. 근데 어떤 강조하기 위해서 I'm boy, I am 이럴 수 있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일상적인 언어에서 그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저희들이 꼬마 이제 우리말 배울 때 애들한테 자꾸 그러잖아요. 그죠?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이거잖아요. 이거. 그다음에 구조라고 하는 것도 그러잖아요. 구조라고 하는 것도 이미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사르트르와 이제 구조주의 문제 이게 복잡한데, 왜냐하면 구조주의가 첫 번째 타켓으로 삼고 나온 어떤 사람이 이제 인물이 사르트르니까, 그러니까 구조주의자들이 사르트르를 갖다 매장시키려고 했던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사르트르는 너의 생각이 맞을 수도 있지만
인간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뭐죠 어떤 주체 뭐 이런 건 거리가 멀으니까 아니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구조도 어떻게 되죠? 사르트르 생각에 따르면 실제적 타성태 뭐냐 구조라고 하는 거, 그 뭐 락강의 상징기에 뭐 누가 말했던 구조라고 하는 것도 다 뭐냐면 인간이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이미 인간의 손에 의해서 이게 나온 어떤 실천의 결과물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결과물이 어떻게 되죠? 발을 잡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조에 의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얽매여졌어, 매여 있어라고 하는 거니까. 그죠?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사르트르는 구조주의에 대해서 질문을 받을 때 구조, 그거 내가 다 말한 거야 이거예요. 왜? 실질적 타성태. 그러니까 사르트르 사회는 뭐냐면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중심주의적인 어떤 사회에서 벗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나가면서 말씀드리자면 이 변주부터 이성 비판이 60년에 나왔는데 사르트르가 그 전서부터 이제 막 구조주의가 이제 이제 뭐 부상을 하니까 점점점 이제 죄송합니다. 그런 표를 써가지고 퇴물 이런 이제 그런 상태였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64, 65, 66년이 그 구조주의 역사에서 가장 정점에 이르냅니다. 뭐 락강 에크리가 나오고 뭐 푸코의 말과 사물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극점에 달하는데 사르트르가 64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물론 상은 거부했지만 그죠. 그러니까 어찌 보게 되면 64년 그러니까 구조주의가 한참 유행을 할 때 사르트르가 영광의 정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물론 뭐 문학상이야 이제 약간 좀 이제 뭐 나중에 종합의 수준상이긴 하지만 근데 그때 벌써 이미 뭐죠? 뭐 이제 이제 인텔리겐tsi아들 팀에서는 뭐냐면 사르트르는 이미 퇴물이야 이거죠. 근데 68년 68혁명이죠. 뭐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뭐 68혁명 50주년 기념하면서 뭐 학술대회도 하고 뭐 책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때 이 책이 그러니까 변칙적 이성 비판이 그러니까 확 이게 이제 뭐죠 그 붐을 일으켰어요. 이유가 뭐냐? 이 책이 봤더니 68혁명에서 나온 얘기를 그대로 다 마치 시나리오처럼 다 써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살다가 그러니까 자유롭게 살다가 일상생활을 하다가 뭐죠? 그런 생활을 하다가 너무 막 뭐죠? 그런 억압적인 상태가 있어서 폭력 상태가 지속되다가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이게 탁 터졌다. 그렇게 하고 이제 68혁명 이후에 그들이 자기들 우리를 형성해 나가는 조직에 그러니까 존속해 나가는 방향을 봤더니 서약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책이 68혁명을 예언했던 예언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꺼져가던 뭐 불씨 뭐에서 사르트르가 68년도에 한 2년 동안 확 그 꺼져가는 불씨에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그 모택동주의자들이죠. 마오주의자들과의 관계. 그래서 사르트르가 이제 한 2, 3년, 3, 4년 정도 바짝 이렇게 불타오르게 됩니다. 그런 거예요. 여하튼. 그래서 실제적 타성태라고 하는 것은 하여튼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게 개념이 제일 중요해요. 어찌 보게 되면. 그래서 요 말씀만 하시고 조금만 뭐 쉬죠. 그죠? 그러니까 보스의 승객들의 예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의 실천의 결과물인 가공된 물질에 의해서 매개된 우리들의 관계가 갈등 투쟁으로 빠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돼요. 왜냐? 보스는 뭐 조금만 기다리면 오니까. 근데 이거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코로나 같은 사태, 위기 사태, 또 특히 그런 위기 사태가 보이는 게 뭐냐면 피난민 열차, 그 다음에 우리가 베트남 할 때 경험했던 보트 피플 같은 경우입니다. 실제 피난민 열차 생각해도 끔찍하죠, 그죠? 우리가 뭐 사진 보게 되면 거기서 있는 건 뭐냐면 시간의 희소성과 공간의 희소성이에요. 그 피난 열차를 놓치면 내가 죽어, 그죠? 그러니까 자리가 50석인데 5,000명이 타는 거예요. 거기에 못 올라가게 되면 내가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무조건 앞에 사람을 내가 끌어내야 돼.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벌어지는 관계는 뭐냐면 다 갈등의 관계죠. 보트 피플 말할 나위 없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봤던 설국 열차 같은 영화에서도 거의 비슷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걸 보시게 되면, 어찌 보게 되면, 실제 타성태라는 개념이,
그 사르트르를 아시는 분들도 뭐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존재함 공부만 주로 이제 공부를 하신 분들이니까 이게 뭐야 그래요. 근데 제 생각으로는 이 개념이 어찌 보게 되면 사르트르 전체 사유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일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진열체 상태가 우리들의 일상적인 생활 상태. 저희들 일상생활 보게 되면 뭐 공존의 관계, 뭐 그러니까 어떤 선을 넘지 않기 때문에 평화스럽고 상생의 관계인데 다 뭐죠? 경쟁이죠. 그죠? 그렇지 않을까요? 전쟁이죠. 뭐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무슨 시험을 칠 때입니다. 시험 칠 때. 그러니까 니랑 내랑 그 포스트는 하나인데 무슨 5급 공무원 그러면 포스트는 뭐 100개인데 치려고 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사이는 전쟁이죠. 보이지 않는 전쟁이죠. 그러니까 자리라고 하는 것이 뭐죠?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는 뭐죠? 우리들의 어떤 삶을 편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든 제도의 일부예요. 근데 제도가 우리들의 관계를 그런 식으로 옥죄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조주의자들이라고 그러면 그걸 갖다 구조로 설명해요. 그죠? 근데 사르트르는 실천적 타성대로 설명하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조금 쉬시죠. 그죠?